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소방행정법 시간입니다. 오늘은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에 관련한 내용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독일의 법학자입니다. 오토 마이어에서 제시된 이념형의 법치행정 원리는 현실 적용 측면에서 이념형과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형식적 법치주의는요, 제2차 세계대전, 그 이전의 법치주의를 의미하는데요. 이때는 국민의 인권 보장을 등한시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제 이것을 수정보완한 것을 실질적 법치주의라고 합니다. 이 실질적 법치주의는 형식적 법치주의에 반해서 인권 보장을 매우 중요시한다. 인권 보장을 강화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형식적 법치주의 다시 보겠습니다. 형식적 법치주의 하에서 행정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형식적으로 적합하기만 하면 되고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 등은 문제 삼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치 행정 원리의 적용 한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의 법규 창조력의 적용 한계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 동일 등에서는 행정권이 의회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제정할 수 있는 독립명령과 법률에 가름하는 긴급명령 그리고 광범위한 위임 입법 자유 재량이 행정권에 인정되어 있었습니다. 법률의 원칙의 적용의 한계도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함에 있어서 형식 또는 절차에 대해서 규율하면 족한 것으로 이해되었죠. 따라서 법률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약 없이 부정한 내용의 법률 우위까지도 용납하게 되는데 이것이 문제죠. 부정한 내용의 법률 우위. 법률 위반 원칙의 적용 한계. 지금 우리가 형식적 법치주의를 학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 제한하는 권력 행정에 대하여서만 법률 유보 원칙이 적용되고 이게 침해 유보설이죠. 그 밖의 분야에 있어서는 행정이 법률의 수권이 없이도 행정권을 발동할 수 있는 거예요. 좀 위험한 것이요. 이것은 그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행정구제 제도의 미비입니다. 행정소송사항이 열부주의로만 되어 있고 위법한 행정에 관한 소송은 행정기관의 하나인 행정재판소에서 수행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법한 행정권 행사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전혀 부인되었다,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에 반면에 이 실질적 법치주의 법의 지배는 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개인의 존엄과 가치 보장을 이념으로 하여 국민의 실질적 경제적 평등의 보장을 법의 내용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세계 2차 대전 이후 각국은 종래의 형식적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비판과 반성에 따라서 국가 권력은 실질적 내용적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식하에 법치주의의 실질화를 확립하고자 노력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날에는 실질적 법치주의가 일반화, 보편화 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실현 방법으로는 아래와 같은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법률의 법규 창조력 원칙의 관철입니다. 오늘날 독립명령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긴급명령은 헌법에 의하여 그 발령 요건이 엄격히 규정되어 있으며 예외적으로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은 위임 명령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위임한 상황에 대해서만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 유보 범위 확대입니다. 종래 통설인 침해 유보설에서 중요사항 유보설, 여기는 행정의 기능, 내용이 국민의 법적 지위와 제2익을 참작하여 개별적 단계적으로 중요사항만 법률 유보사항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부 유보설은요, 모든 공행정 작용은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설입니다. 사회유보설, 이것은 사회국가, 복지국가 또는 배려행정, 공급행정의 이념에 따른 생활배려행정의 분야에도 법률의 유보가 필요하다는 설로서 발전되어 온 것이죠. 예, 다음 합헌적 법률의 우위입니다. 법률의 합헌성 심사 제도를 도입해서 형식과 절차뿐만이 아니라 내용도 정당한 법률이 우월적 지위를 가질 수 있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행정구제 제도의 강화입니다.
행정소송의 개괄주의, 국가배상제도 인정 및 국가배상제도 인정 및 각종 사전적 사후적 구제제도 등을 인정하여 국민의 권익 침해 시에 실질적인 구제 수단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행정구제제도의 강화입니다. 네,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내용에서는 위의 내용과 같이 실질적 법치주의를 우리 헌법에서도 채택하고 있습니다. 기본권의 보장, 법률의 법규 창조력, 유지, 강화, 합헌적 법률의 우위, 법률 유보의 확대, 사전적, 사후적 구제제도의 강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좀 내려오셔서 행정법 특수성 부분을 보시면요. 행정법은 민법 등 다른 법 분야에 비해서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 하는 행정법의 개념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법의 그 특색은 형식, 성질, 내용문으로 나누어서 고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 형식상의 특수성 보시면요. 예, 성문성입니다. 행정법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일반적으로 규율하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의 보장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른 법 분야보다는 성문법주의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이 문서로 표시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일월성 글월문이죠. 예, 글로 표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형식의 다양성. 행정법을 구성하는 법령은 단일 법전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명령, 자치법규, 행정규칙 등 다양한 형식으로 존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노트북 배터리가 다 되고 있어서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다시 이어서 네, 규정 성질상의 특수성입니다. 그래서 회계 강행성. 행정법은 보통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일정한 행정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개개인의 의사 이하를 불문하고 획일적이고 강행적으로 규율합니다. 자, 법이니까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기술성, 수단성입니다. 행정법은 행정 목적을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달성하려는 기술적, 수단적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단 평등성입니다. 행정법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을 그 규율 대상으로 하고 이들에게는 법적 평등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행정법의 규율 내용은 정형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테두리나 안에 어떤 틀을 확실히 갖추고 집단 평등화해야 하고 이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만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규정 내용상의 특수성입니다. 행정 주체 의사의 우월성입니다. 이게 우리가 주체라는 말이 나오면 앞서 무엇이었나요? 국가였습니다. 행정법은 국가, 공공단체 등의 행정 주체가 객체인 개인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명령 강제하며 법률 관계를 형성 변경할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은 뭡니까? 지배권이라죠. 그래서 행정 주체는 지배권을 갖고 있고요. 객체는 복종하는 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익우선성입니다. 이 행정법 자체가 그 목적이 공익입니다. 공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 주체는 행정 목적이 시행을 위하여 때로는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도 행정법은 공익 목적의 달성 위해서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인 간의 법률 관계와는 다른 특별한 법적 규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제3절 행정의 법원칙 보시겠습니다. 행정의 법원칙은 행정법 여러 분야에 적용되는 법원칙으로 현행 행정법 질서의 기초를 이룬다고 생각되는 일반 법원칙입니다. 많은 학자가 행정법의 일반 원칙을 조리법에 포함시켜 논하고 있는데 이것은 행정기본법상 행정의 법원칙은 조리와 그 발생 연원과 효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타당하지는 않습니다. 헌법 혹은 헌법을 지배하는 기본 원리로부터 도출되는 헌법적 차원의 법원으로서 그 성질을 가집니다.
행정의 법원칙은 행정법의 해석과 적용의 기본 원리, 재량권 행사의 기준, 법 규범의 흥결 내지 불비의 경우 최후의 보충 법원으로서 그 기능을 합니다. 그 내용으로는 행정기본법에서 법치 행정의 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성실 의무 및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신뢰 보호의 원칙,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자기 구속 원칙에 대해서는 신뢰 보호 원칙에 준용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이번 제정 시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번 법치 행정의 원칙입니다. 행정 작용은 당연히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모두 법률에 근거해야 합니다. 전단은 법률의의 원칙, 후단은 법률 유보의 원칙을 선언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단은 어느 부분일까요? 이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이게 바로 전단, 법률의의 원칙을 말하는 것이죠.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법률 유보의 원칙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얘기되면 법률의의 원칙은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법률 유보의 원칙은 법률을 근거해야 한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깔끔하겠네요. 네, 평등의 원칙입니다. 행정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행정기본법 제9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 당연하죠.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게 평등의 개념입니다. 행정기관이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특별한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상대방의 국민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자의적인 차별을 부인하는 평등 원칙은 행정이 실제상 행정의 자기 구속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것은 동종의 사안에 대하여 제3자에게 한 것과 동일한 결정을 상대방에게도 하도록 행정청이 구속받음을 의미하며 평등 원칙을 근거로 합니다. 자, 다시 보시면 동종의 사안에 대해서 있었던 결정력, 다른 제3자에게 한 것과 똑같이 그 동종의 사안에 처한 사람에게도 그 결정을 똑같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행정청의 구속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정원칙을, 평등원칙을 근거로 한다는 것입니다. 헌법 차원의 원칙으로는 비례원칙과 함께 재량권 행사를 한계 지우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헌법 제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 사회적 신분에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평등의 원칙이 헌법 제11조에서 도출되는 성문법 원칙으로 보는 견해, 성문법안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헌법 제11조는 법 앞에 평등만을 규정할 뿐 행정작용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으므로 헌법 제11조의 기본 이념에서 도출되는 불문법원이라는 견해가 있기도 합니다. 헌법 제11조는 평등권과 평등원칙을 동시에 규정한 조항으로 이 경우 평등원칙은 행정작용을 포함한 모든 국가 권력 작용에 있어서의 기본원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등원칙은 헌법 제11조에서 직접 도출되는 원리입니다. 헌법 제11조에서 도출되는 원칙이므로 평등원칙이 위반한 행정작용은 위헌이며 위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관련 판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당직 근무 대기 중에 심심풀이로 돈을 벌지 않고 점수 따기 화투놀이를 했습니다. 점수 따기 화투놀이. 가끔 있는 일이겠죠. 자, 이 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징계 처분으로 파면을 택한 것은 화투놀이를 하는 3명이 견책에 처하기로 한 사실을 고려하면 이게 공평하지 않다는 거죠. 그 재량 범위를 벗어나서 위법하다. 봅시다. 그래서 이 화투놀이를 몇 명이 했던 것이죠? 4명이 했나요? 자, 어쨌든 한 사람은 징계 처분을 받았고요. 파면. 나머지는 그냥 견책에 처한 것이죠. 왜 다르냐? 돈을 많이 따서 그러냐? 왜 한 사람은 파면이고 나머지 3명은 견책이냐? 이게 공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로 72년 10월 26일.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 조사 감사를 위해서 채택된 증인의 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를 그 사회적 신분에 따라, 신분에 따라서, 잠깐, 표시가, 신분에 따라서 차등 부과할 것을 규정한 조례의 효력에 대한 것인데, 조례안이 지방의회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5급 이상 공무원이었다. 또는 아니었다. 그리고 기관 법인의 대표나 임원이냐 아니냐. 이런 그 사회적 신분이나 그 계급을 따지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부터 과태료 액수에 차등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은 증인의 불출석이나 증언 거부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합리성을 인정받을 수 없죠. 지위의 높고낮음을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위의 높고낮음을 따지면서 이 과태료의 금액을 다르게 했다면 이건 부당한 차별 대우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헌법에 규정된 평등 원칙이 위배되어서 무효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행정법을 학습하시다 보면 무효다, 취소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무효는 처음부터 없던 걸로 합니다. 취소는 이 시점에서 취소지 그 전까지는 유효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죠. 자, 다음 사례입니다. 판례입니다. 사회단체 등록 신청 반려 처분과 평등 원칙 위반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사회단체 등록 신청에 형식상의 요건 불비가 없는데 등록청이 이미 설립 목적 및 사업 내용을 같이 하는 선등록단체, 미리 등록한 단체가 있다 해서 그 단체와 제휴하거나 그 등록 없이 자체적으로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 이유로 원고의 등록 신청을 반려시켰다는 것이죠. 그 반려 처분은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위반한 것이 명백하고 국가기관이 공식으로 등록을 하여 준 단체와 등록을 받지 못한 단체 사이에는 유형, 무형의 차이가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선등록한 단체와 경쟁관계에 서는 경우 등록을 받지 못한 단체가 열세에 놓이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등록 신청의 반려는 원고의 자유로운 단체 활동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헌법이 보장한 결사의 자유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등록한 단체의 등록은 수리하고 원고의 등록 신청을 반려했다는 점에서 헌법이 규정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에서 소위 이익이란 이 개념, 국가가 행정재판 제도를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한계를 구획하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고요. 그 인정을 인식하게 하면 실질적으로는 재판의 거부와 같은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는 소위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비례의 원칙, 행정기본법 10조에서 말하는 비례의 원칙 보시겠습니다. 행정작용은 1번 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 유효하고 적절할 것. 2번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 한도에 그칠 것. 다음 3번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할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 비례의 원칙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과잉 금지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적합하냐, 필요하냐, 상당성을 가지고 있느냐. 예, 요것을 보고 있고요. 이 상당성의 문제는 균형성의 원칙 또는 협의의 비례 원칙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례 원칙 의의를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기 전에 조금 쉬운 예로는 이것이죠. 참새를 잡기 위해서 대포를 쏘지 말라. 이런 게 비례 원칙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참새 잡을 때 굳이 대포를 쏘아야 할까요?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인력도 많이 들고 전문성도 요구되죠. 그렇다면 새총으로 쏠 수도 있겠죠. 실력이 좋으신 분은 돌을 던질 수도 있겠지만 자, 어쨌든 비례의 원칙이 그러한 것입니다. 자, 보시면요. 비례의 원칙은 특정 목적을 위한 구체적 수단을 선택함에 있어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이로 인해 제한되는 개인의 권리 사이에서 합리적인 비례가 있어야 합니다. 자, 이를 과잉 금지 원칙이라고도 하죠. 좀 전에 말씀드린 참새를 잡는데 대포를 쏜다. 이건 과잉한 것이죠. 독일의 경찰 행정 영역에서 경찰권 발동과 관련한 판례를 통해 발전하여 모든 행정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오늘날은 헌법상의 원칙으로서
행정법의 전 영역에 적용되는 일반 원칙이다. 비례 원칙은 국가 권력 행사의 모든 영역에서 고려되어야 할 헌법적 요청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비례 원칙을 충족했는가 여부는 국가 권력 행사의 이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비례 원칙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도출되는 헌법 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헌법은 이 제37조 제2항에서 기본권 제한 입법과 관련하여 기본권 제한의 목적, 형식, 방법, 이 내용상의 한계를 분명히 함으로써 비례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례 원칙은 그 밖의 입법, 행정활동, 그리고 형사 절차 등에서도 역시 존중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비례 원칙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근거를 보시겠습니다. 헌법적 근거에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나의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이하생략. 자,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기본권 제한의 법률 유보를 통해서 국민의 권리와 공익과의 이익 형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별 법률에서는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2항에서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결국 과잉 금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7조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 하더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과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 제3항에서도 이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 비례 원칙의 내용 중요합니다.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 상당성의 원칙, 좁은 의미의 비례 원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것들은 서로 단계 구조를 이루므로 순차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자, 먼저 적합성의 원칙 보시면요. 적합성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이 취하는 조치 또는 수단이 그 기관이 올바른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어떤 조치의 적합성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 이미 알려져 있는 수단이나 이론에 비추어서 그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해야 하고요. 그러한 심사가 행해졌다면 적합성의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봅니다. 자, 이미 취하해진 조치가 부적합함이 사회에 파악된 경우에는 행정기관은 당의 조치를 이럴 경우는 중지해야 합니다. 부적합함을 알면서도 행할 수는 없는 거죠. 이미 취해진 조치의 원상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자, 이것이 적합성의 원칙이고요. 필요성의 원칙은요. 필요성의 원칙이란 최소 침해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원칙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여러 가지인 경우 행정기관은 개인이나 공중에게 가장 적은 침해나 부담을 주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네, 예를 들면 풍속 영업자가 준수성을 위반할 때는 영업소의 폐쇄, 영업 정지, 또는 시설 개수 명령 이런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시설 개수 명령으로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영업 정지까지 명한다. 이것은 이 필요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영업 활동에 의해서 야기되는 위험이 부담의 부과로 인하여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도 영업 활동의 금지를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의하여 야기된 교통체증이 자동차로 옮김으로 인하여 제거될 수 있다면 그의 견인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이제 끝으로 상당성의 원칙을 보시겠습니다. 자, 비례 원칙에서 이 상당성의 원칙이란 좁은 의미의 비례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원칙은 어떤 조치가 설정된 행정 목적의 실현에 적합하고 필요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조치를 위함에 따른 불이익이 그것에 의해 초래되는 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그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례 원칙은 경찰 행정 영역에서 출발했는데요. 다시 말해서 경찰 행정에서 재량권 행사를 한계 지우는 법의 일반 원칙으로 출발했으나 오늘날에는 모든 행정 영역에서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비례 원칙이 행정법의 불문 법원으로서 법규범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례 원칙에 위반한 행위는 역시 위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예죠. 비례의 원칙을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예가 참새를 잡기 위하여 대포를 쏘아서는 안 된다 이겠습니다. 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